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368회 북포럼 패널 토크. 오늘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르반테스. 북포럼 사상 처음으로 이미 고인이 되신 작가를 모시고 진행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매달 첫 주에는 해외 저자들의 책을 가지고 주로 이제 번역서들을 이야기하는 전문가 패널 토크를 꾸미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전문가는 나름대로 전문가 이제 소개를 드릴 테지만 전문가들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다 함께 전문가가 되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북포럼 책을 읽지 않고 오는 시간이거든요. 하지만 저자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돈키호테, 세르반테스 오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함께 해주실 MC분들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돈키호테에 빠진 그 용감한 공돌이 김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무궁무진 박무진입니다. 우리 박무진 선생님은 오늘 처음 북포럼에 오셨고요. 네. 오늘 북포럼을 이제 처음 만나는데 또 패널로 이렇게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 또 패널분도 처음 오신 분이 있고 우리 객석에서도 처음 또 오신 분들이 계시고 방송으로도 지금 처음 북포럼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우리 북포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포럼은 페이스북에 북포럼 저자와의 만남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매주 수요일마다 한 권의 책, 한 사람의 저자를 함께 만나는 시간. 아까 말씀드렸지만 책을 읽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자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꾸미고 있습니다. 페이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 페이지 북포럼 검색하시면 되고요. 홈페이지 북포럼.tv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가시면 또 기존에 방송되었던 또 내용들 다시 보기 하실 수 있고요. 또 글을 리뷰라든지 이런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좋아요공을 던지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에서 마음에 드는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처럼 방송 도중에 공감 가는 내용 또 내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 저거 너무 좋아 라고 느껴지실 때 사정없이 던져주시되 포물선으로 돌직구가 아니고 포물선으로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저자를 그럼 본격적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547년 9월 29일에 태어나서 1616년 4월 23일 돌아가신 미구엘 데 세르반테스가 오늘 함께 만나볼 저자입니다. 젊었을 때의 초상화라고 해요. 그 당시 사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공통적인 건 45도 얼짱 각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드리드의 알칼라 데 에다네스라는 일종의 대학로라고 합니다. 마드리드에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해화동 그 대학로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은 그런 거리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인 로드리고 데 세르반테스는 그 스페인 사람들 이름에 대가 붙으면 귀족이라고 하죠. 귀족을 나타내는 뜻인데요. 그러나 외과 의사를 해야 할 만큼 사실 그 당시 외과 의사는 귀족이 하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가세가 너무 몰락했기 때문에 외과 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집안이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2살 때 이제 레판토 해전에 참전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도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세르반테스는 문학 청년이 아니라 굉장히 혈기가 강한 군인 출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소설이 저보다 늦어요. 위안을 받았습니다. 38살 때 첫 소설을 발표했고요. 우리가 너무나 첫 소설은 정말 그냥 진부하고 너무나 뻔하다라는 이야기를
평가를 혹평을 들었던 소설이고요. 사실은 좀 사회 비판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너무나 교훈적이어서 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8세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돈키호테라는 소설을 발표했는데요. 소위 말하는 매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출판사가 무명 저자나 혹은 그냥 많이 파는 책이 아닌 책들은 판권을 아예 통째로 사서 인세를 주는 게 아니라 계약금만 주고 치우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돈키호테를 매절로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매절로 그냥 넘겼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출판사는 흥하고 세르반테스는 여전히 배가 고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약을 잘해야 돼. 네. 사실 그 돈키호테를 오늘 다루는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요. 이 1605년에 발표된 책이 과연 2014년에도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1년에 나오는 책이 수백 권인데 그 수백 권의 책 보기에도 바쁘잖아요. 근데 500년 전, 400년 전에 나온 책을 우리가 읽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문학 고전 1000년 전에 나온 것도 있고 심지어 뭐 논어 같은 거는 거의 2000년 전, 훨씬 전에 나온 책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책들을 과연 우리가 오늘날에도 왜 읽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진행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최초로 이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낯서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는 오늘의 저자가 아닙니다. 오늘의 저자는 세르반테스 씨, 세 선생님이라고 약칭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 선생님이 오늘의 주인공이시고요. 우리는 돈키호테를 읽는 게 아니라 세 선생님을 본격적으로 좀 만나려고 모였습니다. 혹시 그래서 함께 만나는데 두 분의 패널이 저를 도와주실 거고요. 김은 선생님 오늘 그 패널로 이렇게 자원하게 된 세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뭐였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생각하기에 돈키호테는 세르반테스가 처음에 그 저자의 의도를 가지고 썼을 때 그런 주제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제하고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참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런 호기심도 좀 있었고. 네. 호기심, 궁금증 그런 것들이 계시는군요. 또 무진 선생님은 네. 저 같은 경우는 우선 그 맨 오브 라만차라는 그 뮤지컬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뮤지컬 중에 하나고요. 돈키호테를 뮤지컬로 만든 작품이 네, 네. 맨 오브 라만차죠. 제가 산초로 오디션을 봤죠. 네,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지킬 앤 하이드에는 한임에 쳐가지고 오늘 나오셨구나. 아니. 그 맨 오브 라만차의 그 정성화라는 그 배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돈키호테 역을 맡았던. 네, 돈키호테 역을 했던. 그래서 그 맨 오브 라만차를 보면서 돈키호테의 그런 마인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 거침없이 항상 뭐든지 이렇게 돌진하는. 그래서 제가 사실 책을 최근에 쓰고 있는데 그 제목이 돈키호테 박치기였어요. 네, 저작권을 위해서 제가 일부러 지금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돈키호테 박치기처럼 맨 땅에 헤딩하듯이 두려움 없이 뭐든지 이렇게 한번 부닥쳐보자. 그래서 그 알론조 키아나가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저를 이렇게 좀 들끓게 해가지고 이 자리에까지. 근데 그 돈키호테 박치기가 주제가 뭐예요, 내용이? 제가 뭐 24시간의 결투 뭐 이런 걸 하고 있어요. 24시간 동안 책을 읽거나 24시간 동안 굶거나 24시간 걷거나 뭐 24시간 동안 웃기 뭐 이런 걸 해요. 근데 24시간 못 웃으니까 24시간 동안 240명을 웃기거나 뭐 이런 걸 하는데 그걸 하는 이유가 24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책을 읽는 거는 어렵잖아요. 근데 24시간 한번 책을 읽어본 사람은 하루에 30분 책 읽는 건 쉽거든요. 네, 그래서 습관에 관한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24시간에
네. 무협지. 미드 24시. 네. 아, 그것도 있어요. 그 영어 공부에 24시간 영어 공부에 미드 24시를 24시간 동안 1편부터 한번 보기 뭐 이런 것도 아니 근데 돈키호테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거네요? 제목은 돈키호테인데? 아, 돈키호테 마인드가- 박치기라는 게 뭐든지 이렇게 시도를 하고 아. 도전한다라는 네, 그런 돌진해가는 네, 네. 스타일이 딱 돈키호테라는 그렇죠. 거 네. 같고요. 지금 잘 반응해 주시고 계신데요. 적극적으로 이번 시간은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패널분들 이렇게 경험으로 또 각자 전문 영역에서 알고 계신 노하우들 포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에 덧붙여서 계속 즉석에서 질문 손을 들거나 아니면 바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또 받아서 그 질문과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가 다 주인공인 자리니까요. 독서라는 그것을 입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하면서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의 기획 취지입니다. 잘 아시겠죠? 네. 네. 혹시 여기서 돈키호테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그러면 돈키호테를 제가 항상 어딜 가나 물어보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아, 네. 돈키호테 성이 뭐예요? 돈키호테는 네. 성이 뭐예요? 성이? 돈이 그 이름 앞에 대처럼 이름 앞에 붙이는 네. 그 일종의 수식어죠. 그리고 아. 키호테가 네. 말하자면 이제 이름에 해당하는 아. 부분인데 성이 키예요? 뭐예요? 근데 그 키호테라고 하는 것을 이제 풀자면 원래는 라만차의 기사 돈 키호테 해서 라만차가 성이고 돈은 존칭을 말하는 거고 키호테가 이름이 되는 거죠. 굳이 말하자면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자기 살던 동네를 이름이랑 같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신사동의 박씨, 뭐 또 북악산의 뭐 누구, 뭐 어느 산골짜기 누구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지명을 자기 나 이 동네 출신이야라고 하는 것을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돈키호테의 원제는요. 라만차의 기사 돈키호테가 원제목이고요. 아, 선생님 그러면 알론조 키아노는 뭐예요? 네, 좀 성격이 급하시군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원래는 알론조 키아나였답니다. 근데 한 가지 아까 하던 이야기만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이 책이 완역본인데요. 돈키호테 다 아세요, 그죠? 다 아시는데 자, 돈키호테를 내가 다 읽었다.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참여해 주세요. 다 읽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키호테를 다 읽어봤다. 한 분 계세요. 두 분. 역시. 완역본이요? 네, 완역본이요. 네. 동화책 말고요, 동화책 네. 말고. 동화책도 괜찮아요. 근데 완역본을 다 읽은 사람은 드뭅니다. 굉장히 드뭅니다. 제가 한 자리에 가서 2명을 만나는 적은 없었어요. 와. 그러니까는 안 읽었다라고 해서 지금 위축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린 다 안단 말이죠.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 돈키호테를 읽지 않았는데 다 알아요. 근데 물론 이제 두 분처럼 동화책으로 또 만화로 이렇게 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자, 그러면 두 분께 제가 한번 질문을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동화책으로 만난 돈키호테는 어땠나요? 어떤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하세요? 풍차에 창이 끼어 있는 기사. 네. 풍차에 창이 끼어서 네.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는 사람. 음. 그랬던 사람. 그 갑옷이 굉장히 낡아서 불쌍했던 사람. 네. 그래도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돈키호테가 좀 어땠나요? 영웅처럼 보이거나 뭐 좋아 보였나요? 아니면 좀 불쌍한 꼰대 같아 보였어요. 네. 그런 느낌. 네. 감사합니다. 이혜숙 선생님도 네, 좀 미치광이 같다는 주위의 평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요. 네. 그다음에 할아버지였어요. 나이 많이. 맞아요. 할아버지였죠. 네. 그런 정도 인상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돈키호테는요. 알론조 끼아나가 본명인
하급 귀족의 그 은퇴한 노인이었습니다. 자, 그 돈키호테 첫 부분은 사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돈키호테는 말년에 기사 소설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기사 소설을 읽다 보니까 자기가 기사인 것처럼 이제 착각을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미친 계기가 기사 소설을 너무 많이 읽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나이를 한번 보죠. 하급 공무원 출신이고요. 한 3년 동안 기사 소설을 읽었답니다. 그리고 기사가 된 거죠. 그러면 현대어로 한번 번역을 해보죠. 만약에 2014년 돈키호테가 나타난다면 어떤 모습일지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자, 나이는요, 은퇴했어요, 이미. 그러면 정년퇴직이 요즘 법적으로 공무원 65세죠. 65세는 일단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3년 동안 기사소설을 읽었어요. 그럼 68세죠. 자,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최소한 68세. 그리고 뭐 중간에 휴직을 하거나 뭐 아니면 기사 소설을 읽다가 이제 기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 시차가 좀 있다. 70. 네. 그럼 지금은 70 노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돈키호테가 살았던 시대를 한번 보죠. 르네상스 시대예요. 1605년에 돈키호테가 발표가 됐는데요. 1605년의 유럽 지도는 이렇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스페인, 오늘 돈키호테의 무대가 되는 스페인을 포함해서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까지 차지한 이 영역을 합스부르크라는 한 가문이 왕가인데요. 이 합스부르크 왕가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유럽을 지배하던 그 나라의 국민이었어요. 그러면 현대로 따지자면요, 아마도 대국의 출신인 거죠. 중국이나 미국을 연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제 활동을 했고요. 그 당시에 스페인은 한국과 좀 비슷한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원이 안 난다. 열악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당시 스페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황금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어디서요? 네, 남미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황금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원은 없지만 굉장히 부자 나라가 된 거죠. 우리나라도 자원은 없지만 사실은 사람을 교육이라고 하는 이제 교육열로 또 하고 수출.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도 수출은 굉장히 흑자라는 뉴스도 나오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외에서 의존해서 먹고 사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왕인데요. 펠리페 2세라고 합니다. 스페인의 절정기를 이끌었던 왕이자 최초로 파산 선언을 했던 모라토리움이라고 하죠. 파산 선언을 했던 왕이에요. 그 이유는 너무 당연한 건데, 자, 황금이 계속 들어와요. 들어올 때는 돈이 쌓이고 좋죠. 하지만 이 황금은 어디서 나죠? 스페인에서 나지 않는 거죠. 해외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바다를 지키는 이 아르마다 한 번쯤 들어보셨어요? 요즘은 스페인 축구 대표팀이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적함대라고 하는 이 스페인 해군이 그 황금을 가져오는 길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끊기면 바로 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의 최절정기와 동시에 파산 선언을 함께 했던 왕으로 펠리페 2세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이 왕이 했던 조치가 하나가 있었어요. 모든 공무원은 다 카톨릭 교도여야 한다라는 거죠. 카톨릭 교도가 아니면 공직에 진출할 수 없다. 그리고 또 3대에 걸쳐서 카톨릭 교도여야 했어요. 와. 그게 펠리페 2세의 순혈령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유대인이나 기술자들은 대거 스페인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3대를 이렇게 역추적하는 펠리페 2세였는데 혹시 김문 선생님 그 증조 할아버지 뭐 하셨는지 증조 알고 할아버지요? 계신가요? 네. 아마 농사 지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고향이 저는 경기도예요. 네, 네. 네. 그러시군요. 우진 선생님은 저희 할아버지 교회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네. 네. 가톨릭 아니요, 카톨릭이 아니었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냥 교회. 직업은 직업 저 사실 정확하게 네, 모르겠어요. 사실- 어릴 때 돌아가셔가지고. 현대인에게 있어서 그 3대라는 것은 의미가 없죠. 증조 할아버지 사실 성함조차 함자조차 이렇게 모르고 사는 사람이 더 많은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요, 증조 할아버지가 뭘 했느냐가 그 증손자의 인생을 좌우했어요. 와. 네.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가 뭘 했느냐에 따라서 이 시대 사람들의 그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또 관공서에 같이 프로젝트를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장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지어졌던 거죠. 그러면 역으로 증조 할아버지가 잠깐 회의가 들어서 나 성당 안 나갈래 뭐 이랬던 사람들은 장부에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는데 야 니네 증조 할아버지가 교회 안 나갔어. 1년 동안이나 쉬었어. 면접 불합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와. 근데 증조 할아버지의 어떤 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막히는 경험들을 이 당시 사람들이 했던 거죠. 근데 오늘날 사실 비슷한 게 없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하지 않았고 내 책임이 아닌데 그러나 내가 뭔가 길이 막히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없거나 내가 불이익을 겪는다. 혹시 이런 경험들 없으신가요? 아니 선생님 그거는 옛날에 그 군부 정권 때 연좌제 그 이후로는 없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네. 지금 뭐, 한국에서는 증조 할아버지에 상관해서는 뭐 그런 거는 없죠. 하지만 그런 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제 얼굴이 좀 커요. 네, 보시는 것처럼 아시겠지만 카메라에 더 크게 잡히는데 시청자 여러분 보시는 것보단 작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요즘 사람들은요 얼굴이 작아야 미남 미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왜 그렇죠? 카메라라는 발명품 때문에 그래요. 카메라에 잘 잡혀야 이쁜 얼굴이고 미남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100년 전에 카메라가 없었을 때는요. 제가 주장입니다. 이건 저의 개인 의견인데요. 얼굴 큰 사람이 미남 미녀예요. 왜요? 멀리서도 잘 보이거든요. 네. 개인적인 그럴 생각 같네요. 네, 하지 않나요? 네,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네. 하지만 얼굴이 작아야 한다라는 이 기준 제가 안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 할 말이 좀 있는 게 키. 많은 분들이 지금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남자의 키는 사실 능력으로 보거든요. 키 크면 능력 있다.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제가 뭐 열심히 우유 안 먹고 운동 안 해서 그런 것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불가항력적인 거죠. 근데 이런 조건들을 우리는 제약을 겪으면서 사니까요. 증조 할아버지 탓일 수도 좀 있죠. 사실 저희 증조 할아버지는 좀 근데 어떠세요? 그렇게 본다면 우진 선생 그런 경험 혹시 있을까요? 뭐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듣기로 저희 고조 할아버지께서 네, 키가 2m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요? 네, 거인이었어요. 거인. 어. 네. 그래서 근데 왜 유전자가 이렇게 변했죠? 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제 성격이 급하시네요. 네. 그래가지고 고조 할아버지께서 할머니를 정말 작으신 할머니를 이렇게 얻으셔서 했는데 안타깝네. 그 증조 할아버지도 또 거인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도
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이게 좀 작아지셔가지고 그나마 제가 저희 집안에서는 제일 큰 그래가지고 제가 여자친구는 꼭 키 큰 친구로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좀 종자를 다시 한번 개량을 해봐야 되겠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네. 근데 저 얼핏 또 지금 드는 생각이요. 네, 그 당시 고조 할아버지는 굉장히 놀림을 받고 네. 좀 저 사람 너무 뭐야 너무 크잖아. 괴물이라고. 막 했었죠. 이렇게 막 역임을 받으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실 불가항력적인 건데 나랑 사실 상관없는 네. 거잖아요. 내가 고른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냥 이렇게 타고 난 건데. 근데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겪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공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스페인 사람들은요. 증조 할아버지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네,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사실 기사입니다. 이 돈키호테는 왜 하필이면 기사 소설에 그렇게 빠져서 막 기사 소설을 읽었을까요? 그리고 왜 자기가 기사가 되겠다고 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이 돈키호테라는 작품을 읽는데 세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하고 의도적으로 넣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기사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혹시 방청객 중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기사도 정의, 네. 공주, 맞습니다. 기사와 공주는 빠질 수 없는 네.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사실은 아주 멋지고 근엄한 기사와 공주 상징합니다. 그런데 중세 유럽에서 기사라는 것은 사실 귀족하고는 달라요. 귀족은 피가 물려받아야 아버지가 귀족이어야 나도 귀족인 그런 거죠. 근데 기사는 어떻게 하죠? 혹시 기사 임명하는 거 보신 적 TV나 영화로? 그냥 영화에서 좀 본 것뿐인데. 네네. 혹시 네. 돈키호테 말고 다른 기사 어떤 분들 알고 계세요? 원탁의 기사. 원탁의 기사. 네네네. 네. 또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최근에 그 삼총사라는 뮤지컬을 했었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기사 수여식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달타냥. 네. 네네. 근데 기사는요. 그래서 임금이 기사로 봉하노라 이렇게 하면 네. 맞아요. 신분에 상관없이 사실은 될 수 있는 음. 직업이었어요. 그러면 평민도 됐어요? 네. 근데 아주 하층민도? 천민은 안 되죠. 어. 최소한 이제 평민 이상은 돼야 되는 건데 그러나 아주 평민이거나 아주 이름 없는 귀족이라도 달타냥처럼 뭐 우공을 자랑한다든지 뭐 공을 세운다든지 하면 또 기사로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는 거죠. 크게 출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기사하면은 십자군 전쟁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 기사가 당시에 막 유행했던 게 그 십자군 전쟁에 영향이 있었어요? 네, 십자군 전쟁은 잠깐 또 이제 역사 시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이 그 이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터키, 그 북아프리카 쪽 세력과 이제 충돌을 했던 거고 그게 1200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지금 오늘의 배경이 되는 1600년대까지도 이슬람과 그 가톨릭의 충돌은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누가 싸우죠? 그 당시는 병농 일치가였기 때문에 지금은 병농이 분리돼 있죠. 직업 군인이 있고 생업을 종사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농사 짓다가 야 전쟁이다 이러면 이제 달려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휘를 누가 하죠? 귀족. 네. 근데 그 숫자가 안 맞으니까 바로 실무 지휘관이 기사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는데 기사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사도 이렇게 시작을 해요. 기사는 여자를 보호하며 가난한 자들의 물건을 빼앗지 않는다. 네. 멋지죠. 그런데 이게 왜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총을 나눠준다라고 상상을 해보죠. 힘 좀 쓰는 사람이면 기사로 봉해서 총을 나눠줘요. 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생각만 해도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가난한 자들의 물건을 막 빼앗고 또 여자를 괴롭히고 왜냐하면 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깡패네요,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기사도가 생겼고 그런 사람을 추앙했던 거죠. 그래서 세르반테스가 살았던 시대의 기사는요, 사실은 현실에서는 나를 임명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면 되고, 그 다음에 칼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더 많았던 그룹인 거죠. 네. 그래서 돈키호테가 이제 서울에 나타났다면이라고 생각했을 때 돈키호테 나이는 몇 살이라고요? 70세. 70살. 네,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야. 직업은요, 네, 총을 들고 나타난 겁니다. 우와. 네. 그런데 총을 들고 활개치는 나쁜 놈들하고는 좀 달랐다라는 거죠. 스스로를 정예 기사라고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돈키호테의 특징은요, 광기입니다. 모험은 이 광기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진짜 기사가 되는 건 사실 미친 짓이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김은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돈키호테. 그 시골 귀족은 한가할 때마다 기사 소설에 빠져든 나머지 나중에는 사냥도 재산관리조차 제쳐두었다. 기사 소설에 대한 호기심과 광기가 지나치지 못해 급기야는 광활한 논밭을 팔기에 이르렀다. 결국 그는 책을 읽는데 너무나 열중한 나머지 몇날 밤을 한숨도 안 자고 말똥말똥한 상태로 지새고 나는 반면 낮에는 완전히 비몽사몽이었다. 사실상 그는 이미 이성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미치광이도 생각지 않았던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네, 이게 돈키호테의 서론인데요.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 나가는 귀족에게 눈에 들어서 기사로 임명을 받았다라고 상상해 봅시다. 뭐 하실 것 같으세요? 부진 선생님. 그때 당시에 네, 사실 기사가 제가 될 수가 없는 게 첫 번째가 그 여자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네.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아, 사랑해야지 지금 어떻게 보호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아, 네. 그래서 돈키호테의 그 성격을 보면 그 사랑하는 그 여자를 먼저 찾아갈 것 같아요. 아, 네. 돈키호테는 그렇죠. 네, 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자를 찾아가지 않을까. 네. 아, 그렇군요. 네. 김은 선생님. 저 같으면은요, 이게 권력을 일단 받은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총을 네. 한 자로 딱 받은 그러니까 거예요. 권력이라는 속성이 일단 쥐게 되면은 네. 행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사람 아닌가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일단 그래서 저는 그 권력을 한번 행사해볼 생각이 아, 드는데요. 누군가 총알을 맞는다라는 그런 뜻이네요. 그래서 돈키호테는요, 그런데 기사가 되는데 진짜 기사가 되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세 선생님이 의미심장하게 이야기했던 부분 같아요. 진짜 기사. 그러면 가짜 기사도 있단 말이죠. 가짜 기사는 뭔가요? 칼 들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는. 근데 진짜 기사는요. 가난한 자를 보호하고. 네, 이걸 요즘 버전으로 바꿔볼까요? 자, 진짜 검사가 되는 건 미친 짓이에요. 제가 조금 위험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자면, 자, 뭐예요? 검사가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윗사람에게 잘 보여야죠. 그리고 인맥 관리 잘하면, 네, 어디선가 마담 뚜가 오셔서, 야, 좋은 처자가 있는데, 그럼 장가도 잘 가야죠. 검사가 된다는 건 사실 출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검사가 됐어요. 근데 진짜 검사야 나는. 그래서 뭘 하죠? 조폭 다 죽었어 이제. 권력에 맞서서 막 싸우고 뇌물 주고받으면 다 잡아가고 진짜 검사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미쳤다라고 할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돈키호테가 진짜 기사가 된다라고 했던 건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죠. 자, 진짜 교사가 되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사실 진짜 교사로 살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중2,
그 북에서도 무서워서 못 온다라는 그 중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진짜 교사로 살려면 혹시 여러분 진짜 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에 홍길동하고 거의 컨셉이 비슷하지 않나요? 네, 홍길동을 떠올리셨군요. 네네. 홍길동도 어떻게 보면 이상향을 따른 거. 네네. 공감이 갑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진짜 내가 뭐가 되겠다라고 결심했다라는 거죠. 근데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0.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70에 진짜 기사가 되겠다고 나섰으니 사람들은 다 미쳤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70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풀었을 때 저는 이렇게 새 선생님의 좀 의도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늦었을 때. 자, 우리 모두 뭔가 되고 싶었던 게 있죠. 한번 또 여쭤볼게요. 김 선생님 어렸을 때 혹시 꿈이 저는 우주 비행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우주비행사. 멋지다. 네. 지 선생님은요? 저는 돈키호테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정말요? 네. 네. 미쳤군요. 네. 농담이고요. 네. 그래서 진짜 우리는 뭐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죠? 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래, 열심히 해, 잘해. 이렇게 다 했나요? 저는 제가 진짜 작가가 되겠다라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었어요. 굶어 죽는다고. 그런 적 없으세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다 나 진짜 이거 하고 싶어. 나 진짜 이거 한번 제대로 해볼 거야. 라고 했을 때 옆에 사람들이 박수 치던가요? 아니요. 네,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다. 미쳤다고 합니다. 근데 돈키호테가 그랬다는 거죠. 그것도 언제요? 가장 늦었을 때요. 자, 김훈 선생님이 어렸을 때 꼬마 김훈 어린이가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귀엽다. 그래 열심히 무럭무럭 잘하거라 하면서 용돈도 주겠죠. 근데 지금 우주비행사가 될 거야 라고 하면 네. 저는 그때 우리 비행사 아, 뽑았잖아요. 네네네네. 우리나라요. 그때 참가했었어요. 정말요? 네. 어디까지? 그때 뭐 2차인가 3차에서 아마. 그래도 1차를 통과. 네. 지금 네. 또 뽑고 있는데. 그래요? 네. 우리나라 말고 근데 이 나이도 전 세계에서 네, 전 세계. 하는 거 뽑고 있어요. 네, 영어를 좀 글쎄요. 네. 근데 우리 모두가 가장 늦었을 때, 자, 뭡니까? 가장 늦었다라는 이유로 많이 포기한다는 거죠. 나 이거 진짜 하고 싶어. 근데 언제? 10년만 젊었으면. 내가 5년만 젊었어도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안 합니다. 제가 작가가 되겠다라고 나선 게 32살이었는데요. 다 늦었다 그랬어요. 정말 글 잘 쓰는 친구들은 22이면 막 날라다니는데 너 32에 애도 둘이다.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참아라. 왜? 너무 늦었으니까. 근데 돈키호테를 보면서 그때 돈키호테를 처음으로 완독을 했었거든요. 근데 돈키호테가 그때 제게 가장 크게 용기를 줬던 건 70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사가 되겠다라고 나섰던 거죠. 저는 몇 살이요? 32이요. 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광기만 가지고 되지 않았고요. 돈키호테 옆에는 누가 있죠? 산초. 네, 우리 돈키호테보다 더 사실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그 산초. 여기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에서 이제 이훈진 씨가 연기를 했던 캐릭터이기도 한데 산초는요. 돈키호테는 미쳤다고 쳐요. 정신병자라고 칩시다. 근데 산초는요. 자, 제가 설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산초는 미쳤다. 손. 미쳤다. 네, 미쳤다. 산초는 미치지 않았다. 네, 미치지 않았다라는 분들이 좀 훨씬 많이 계시고요. 산초는 책에서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산초는 풍차를 풍차라고 하고요. 네, 또
세숫대야를 세숫대야라고 하고요. 근데 돈키호테는 아니 넌 이 맘브리노의 투구도 모른단 말이냐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고 거인이 나타났다 이러면서 막 풍차를 보고 이렇게 할 때 산초는 주인님 풍차인데요. 땡 맞고 그다음, 주인님 왜 세숫대야를 쓰고 계세요? 땡 맞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맞고 나면 뭐라고 해요? 주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맘브리노의 투구를 못 알아봤습니다. 제가 거인을 못 알아봤습니다. 저를 깨우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돈키호테가 말하면요, 그냥 믿어요. 돈키호테를 보고 다 미쳤다라고 했을 때 산초는요, 가만히 들어보고 믿어요. 자, 돈키호테가 돈키호테를 살 수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산초인데 산초의 특징은 바로 신뢰였던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지금이라도 만약에 김 선생님 우주비행사가 난 되겠어 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믿어줄 수 있는 사람 혹시 떠오르세요? 우리 마누라도 안 믿을 것 같은데. 네. 그 우주비행사는 아니더라도 내가 진짜로 진짜 무언가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나의 산초겠죠. 그래서 돈키호테가 총을 들고 나는 진짜 정의의 용사가 되겠어라고 나타났을 때 돈키호테는 혼자가 아닐 겁니다. 혼자이면 돈키호테 얘기가 될 수 없죠. 그 옆에는 산초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 산초는요, 되게 순진한 사람 같아요.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남의 말을 그렇게 고지고대로 좀 믿어주죠? 바보는 아닌 것 같은데. 현명한 거죠. 팔랑귀. 팔랑귀. 네. 나와 다른 남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 그럴 수 있다. 네.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실제로 산초가 돈키호테가 자꾸 이제 적의 풍차가 그 거인 괴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랑 네네. 그 맘브리노의 투구 세숫대야를 보고 맘브리노의 황금 투구 뭐 이렇게 할 때 아니 이런 뭐 이러면서 세숫대야를 가지고 이렇게 싫어했었어요. 근데 계속 하니까 네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 맞춰주는 그게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모습들을 처음엔 맞춰줬는데 그 돈키호테가 둘시네를 이렇게 그냥 창년대 둘시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랑할 때 그 모습들이 진정성이 보이니까 저 사람에게는 저게 진실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는 그거를 인정을 해주는 모습을 봤거든요. 네. 그 두 가지가 아닐까. 네. 아주 멋지게 산초를 소개해 주셨는데 네.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산초의 신뢰, 힘없는 백성들의 바램.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먹을 것만 많다면 황제와 한 상에 앉아 먹는 것보다 선체로 혼자서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천천히 씹어야 하고 홀짝거리면서 마셔야 하고 자주 입을 닦아주어야 하고 재채기와 기침도 참아야 하는 등 아무것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식탁에서 칠면조 요리를 먹는 것보다는 비록 빵과 양파일 망정 아부할 필요도 없고 예절 같은 걸 따지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먹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산초의 이야기입니다. 산초는요, 먹는 거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네. 근데 그리고 하고 점잠 빼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거보다는 그냥 마음껏 내가 먹을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가식 없고 진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스페인의 그 평민들이 사실은 산초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당시 평민들이 보기에 귀족들은 뭐해요? 괜히 점잠 빼고요. 뭐 있는 채, 뭐 이렇게 막 유식한 채 이런 거 하고요. 그러면서 괜히 실속도 못 차리는. 왜요? 많이 못 먹으니까. 그래서 산초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좀 정말 속빈강정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산초의 마음을 돈키호테는 사로잡았던 거죠.
그리고 다음은 용기입니다. 용기는 질 줄 알면서도 달려드는 것은 미친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홍차를 만났어요. 거인을 만났습니다. 자, 돈키호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산초야, 저 거인은 말이다. 아무도 이긴 적이 없는 굉장히 강력한 괴물이다. 산초 부들부들 떱니다. 근데 이 주인님이 어떻게 해요? 자, 내가 싸우러 갈 테니 가자. 그래서 산초가 주인님 가지 마세요 라고 하죠.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는구나 산초야. 내 마음속의 두려움이 내가 올바르게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다. 두려움이 효력이 바로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토록 무섭다면 나를 혼자 두고 저만치 물러나 있거라.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은 나 혼자로도 충분하니까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인은요, 어느 기사도 싸워서 이긴 적이 없대요. 그러면 세숫대야 쓰고 녹슨 창 들고 그 당나귀 타고 나온 돈키호테가 가면 산초 눈에 보기에 이길까요? 질까요? 시죠. 뻔한 겁니다. 질게 뻔한 싸움인 거죠. 그런데 돈키호테는 싸우러 가겠답니다. 왜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은 나 혼자로도 충분하니까 말이다. 기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돕는 사람이 기사인 거죠. 진짜 기사인 거죠. 그래서 이길까 질까 이걸로 계산하지 않고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세 선생님의 굉장히 그 예리한 저는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용기를 어떻게 해석해요? 내가 이길 것 같으면 싸우고 질 것 같으면 안 싸우는 거.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고 거기에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용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32살 때 돈키호테를 읽으면서 32살이에요. 애가 둘이고요. 신춘문예 계속 떨어졌어요. 자, 그 상황에서 작가가 되는 거 될 수는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질게 뻔한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돈키호테는요. 질게 뻔해도 싸우러 가더라고요. 혹시 그런 경험 우리 없을까요? 혹은 거꾸로 정말 하고 싶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해봤자 안 돼. 저거는 질게 뻔해. 질게 뻔한 건 안 하는 게 똑똑한 거죠. 그래서 안 해. 이런 적 없으세요? 저는 솔직히 많아요. 저는 겁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사실 못 뛰어드는 성격입니다. 작가는 충분히 되실 것 같아서 하시는. 아니요. 근데 돈키호테 때문에 미친 짓을 한번 해봤던 거예요. 정말. 근데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책을 계속 내고 활동을 하는 것 하면 아무도 안 올 것 같고 사실 별로 잘 안 될 거 뻔한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저는 갈등을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떠세요? 질게 뻔해서 좀 이렇게 포기하거나 이런 경험들, 기억들 생각나세요? 저는 옛날에 한번 네. 그 스카이다이빙을 해봤어요. 와. 음. 그 정말 하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네. 아, 이분 돈키호테야. 비행기를 타고 올라갔어요. 네, 네. 한 1000피트 올라갔나? 어. 근데 오른쪽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막 사람들 앞에서 떠내리는데 네. 저는 가기 전에 떠내릴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올라가니까 못 떠내겠더라고. 아, 와. 이거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아닌 네. 거예요. 아니었군요. 네, 아니 근데 우주 비행사 되겠다는 근데 분이 뒤에 있는 그 파이러트가 나를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타이저로 떨어졌죠. 네네네. 어떠셨어요 그때? 죽는 줄 알았어 정말. 어. 그 30초 동안이요 한 30분은 되는 것 몇 같더라고요. 미터예요? 반피트면은 3km인가요? 4km, 3,000m. 3,000m니까 예, 3km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뛰어내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무섭고 아, 두려웠는데 하고 싶다. 막상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30초 동안 떨어지나요? 그러니까 30초 동안 자유낙하하고 아, 그 다음에 낙하산을. 낙하산을 피는 거죠. 네. 번지 점프하고는 어때요? 번지 점프하고. 전 번지점프를 안 해봤어요. 네. 근데 용기라는 것도 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네. 그게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음. 우리가 처음 하는 거는 굉장히 그런 선입견이 강하잖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막혀가지고 못 나가는 거죠, 더 이상을. 해보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겁을 먹는 그렇죠. 네, 네, 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건데 해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포기해버리는 때가 좀 많은 것 같네요. 근데 그 두려워한다는 게 본인이 두려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두려울 수도 있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그게 아니라 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해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아. 자기 자신이 아니라 네. 음. 또, 남이 더 두려워. 또 다른 두려움이 음. 있는 거네요. 남이 두려워가지고.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그 고피디님처럼 다 그런 게 더 강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남들을 인식을 하고 저 인식 안 하는데. 남들이 보는 나의 관점에 대해서 네, 네. 좀 두려워하는 것들 분명히 강하죠. 그런 네, 것들이. 맞습니다. 저는 최근에 사실 소설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출간을 전제로 일을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적어도 지지 않겠다라는 계산이 선 거죠. 내주겠다라고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못 쓰겠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근데 힘들다고 말을 못 하겠어요. 왜? 나는 작가거든. 이거를 힘들다고 하는 순간 사람들이 나를 야, 저 뭐 글쓰기 비행학교 책 내고 말이야. 저 작가가 막 글쓰기 막 얘기해놓고 못 쓰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니까요. 근데 오늘 이렇게 털어놓는 이유도 사실은 좀 용기를 낸 거죠. 근데 어렵고 힘든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돈키호테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요. 저는 비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현실 너머의 세계를 보는 것은 미친 짓이다 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돈키호테는요. 눈에 보이는 걸 안 봐요.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본 게 하나도 없어요. 로신한테로 그 오토바이나 자동차 별명 붙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돈키호테 나와서. 근데 로신한테 정체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곧 죽기 직전의 당나귀예요. 네. 아주 우람한 말이 아니라 돈키호테 그 집에 거의 버려지다시피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늙은 노새였다고요. 근데 딱 보는 순간 돈키호테 얘기하는 거죠. 오, 명마 로신한테. 자, 그 뒤에는요. 알돈자라고 하는 창녀가 살았어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에이, 이런 더러운 여자 싫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돈키호테 무릎을 딱 꿇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둘시네야 공주님, 저를 기사로 봉해 주십시오. 공주님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도 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좀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죠. 아무도 타지 않고 사용하지 않았던 노새지만 돈키호테에게는 명마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로신한테는 말년에 정말 명마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던 거죠. 돈키호테 덕분에. 네, 돈키호테에게는 명마로서 했던 거고 알돈자는 마음의 위안을 얻어요. 자기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더럽다고 여기고 무시하는데 돈키호테는 자기를 공주로 대우해 줍니다. 자, 우리는요. 굉장히 똑똑한 척하면서 어떻게 하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다 보니까 정말로 이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
또 잠재력, 다른 가능성 이런 것들은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1588년에 에스파냐는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거든요. 여기 나온 사진의 주인공은 윌리엄 드레이크라고 하는 영국 해적 출신의 해군 제독입니다. 영국의 전성기를 스타트 끄는 처음 시작한 그 계기가 바로 이 아르마다를 격파한 사건인데요. 드레이크 경은요 원래 군인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진짜 해적이었습니다. 해적이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아르마다를 어떻게든지 좀 괴롭히고 싶어요. 황금도 좀 해적질에서 가져오면 살림의 보탬이 되겠고, 근데 정면으로 싸우면 못 이기니까 해적질을 국가가 나서서 장려를 하는 거예요. 스페인 함대를 좀 어떻게 노략질 해봐라. 그러면서 책임자로 앉혀준 사람이 드레이크였어요. 근데 스페인의 무적 함대는 누가 우리한테 덤벼? 이러면서 의기양양하게 나가다가 결국에 이렇게 한번 깨집니다. 그때 펠리페 2세가 알았어야 됐는데 펠리페 2세는 야 다니다 보면은 뭐 해적한테 한번 그 털릴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우리 아르마다인데 저 봐봐 쟤네 해적이잖아 우리는 정규군이야 한 번은 못 깨질 수 있어도 2번 깨지겠어? 이렇게 하고 넘겨버렸어요. 근데 세르반테스가 보기에는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이고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현실이 펠리페 2세가 전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세 선생님은 그때 당시 그 스페인의 미래를 사실 돈키호테를 통해서 야 니네들 정신 차려 정말 눈에 보이는 지금 이게 다가 아니야 황금 막 들어오지 없어질 거야 이거 순식간에 망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현실을 한번 볼까요? 현실 속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거 뭐죠? 반도체? 반도체. 네. 네. 또 SNS? SNS. 네. 또 뭐 있는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견문이 좁아서 핸드폰. 교육 사업, 핸드폰, 네, 뭐 이런 것들 이제 말씀해 주시네요. 그런데 대기업, 공무원. 아 공무원, 네, 확 다가오는데요. 네, 근데 이런 것들 잘 나간다고 우리 알고 우리 아이들 뭐 되려고 공부하죠? 대기업 가고 공무원 하려고 공부하고 있죠.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잘 나가는 게 그 아이들이 커서도 잘 나갈까요? 네. 오늘 잘 나가는 게 내일도 잘 나갈까요? 이 부분이 돈키호테가 굉장히 예리하게 파고드는 부분입니다. 스페인은 지금 잘 나가요. 하지만 계속 잘 나갈 것 같진 않다는 거죠. 왜? 그 안에서 뭔가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안 보이니까. 지금 잘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뭘 고민해야 하냐면 돈키호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 너머를 봐라. 눈에 안 보이는 걸 봐라. 그리고 가능성은 어디에 있어요? 늙어 빠진 노새에게 있을 수도 있고요. 다들 더럽다고 얘기하는 창녀에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뮤지컬에 나오는 노래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돈키호테의 한 작품을 요약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돈키호테는요, 알론조 끼아나였지만 어느 순간부턴 알론조 끼아나가 아니라 돈키호테가 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게 행동을 했던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미친 짓은 꿈을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라오. 이기고 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주어진 길을 갈 뿐. 그대들 모두 라만차의 기사. 네. 여러분 모두가 사실 라만차의 기사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 모두가 라만차의 기사가 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다 거기로 가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은 그 너머를 가야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 한 사람은 정말로 다른 것을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돈키호테라는 작품이 사실은 1600년에 나온 책이지만 2014년 서울에서 돈키호테가 총을 들고 나타납니다. 옆에는 산초가 있어요. 이 사람 굉장히 그냥 진솔하고 순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돈키호테의 말을 귀담아 들어요. 그러면서 돈키호테는 이야기합니다. 대기업, 공무원, 인터넷, 그래 좋아.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그러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아주 낡은 것, 아주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을 다시 가지고 나와서 이게 진짜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두꺼운 책이지만 또 아주 오래 전에 죽은 사람이지만 세르반테스와 돈키호테를 통해서 오늘 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나의 광기는 뭘까요? 제가 역으로 또 이 돈키호테라는 작품이 역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인 거죠. 네가 진짜로 되어야 할 건 무엇이지?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해요. 그게 정말 돼서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지? 자, 돈키호테는 그걸 용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용기는 난 뭐 잘 싸워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아버지면 아버지답게 행동하는 거 그게 용기고요. 경찰이면 경찰답게 행동하는 거 그게 용기고요. 내가 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맡고 있으면 어떤 존재면 그 존재로 살아가는 그게 용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 용기 있으세요? 이 책이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악을 먼저 잠시 들려드릴 건데요. 맨 오브 라만차에 나오는 이룰 수 없는 꿈이라는 메인 주제곡입니다. 2분 30초 정도 나오는데요. 잠깐 오늘 이야기들을 좀 생각하면서 정리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Q&A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렀어야 되는데. 앞으로 부르실 수도. 그 꿈 내년에 부르세요. 이룰 수 없어도 싸움 이길 수 없어도 슬픔 견딜 수 없다 해도 길은 험하고 험해도 정의를 위해 싸우리라 사랑을 믿고 따르리라 잡을 수 없는 별일지라도 힘껏 발을 뻗으리라 이게 나의 가는 길이요 희망조차 없고 또 멀지라도 멈추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따르리라 내가 영광의 이 길을 진실로 따라가면 죽음이 나를 덮쳐와도 평화롭게 세상을 밝게 빛나리라 이 한 몸 찢기고 상해도 마지막 힘이 다할 때까지 가네 저 별을 향하여
성악 일반 좀 하듯이. 노래 부를 때 네. 뮤지컬에서 뭐 이런 식의 창법이잖아요. 아 근데 되게 많이 달라요. 아, 그래요? 원래 그 오페라에서 그 이렇게 내려온 게 뮤지컬이라서 처음에 약간 오페라 창법 같은 게 조금씩 있었는데 요새는 그 팝적인 창법들도 굉장히 많고요. 예, 랩도 있고 예, 뮤지컬 장르가 많이 다양해져 가지고 네, 지금 기본은 오페라에서 네. 이어져 왔기 음, 때문에.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장르가 많이 바뀌어서 창법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오히려 성악을 하셨던 분들이 그 최근에 그 뮤지컬 그 넘버들은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죠. 그 오늘 내용에 대해서 이제 혹시 또 소감이라든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돈키호테와 세르반테스 혹시 우리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돈키호테보다도 네. 세르반테스한테 좀 묻고 싶어요. 네네네. 여기 세르반테스가 그 레반토 해전에 참가하게 된 계기가 네. 뭐 결투를 하다가 음. 오른팔이 잘리는 흉별을 당했다면서요. 그래서 그거를 피해서 도망간 게 그 레반토 해전에 참가했던 계기가 됐다 그러던데 네. 그 스토리를 좀 아, 네. 그 세 선생님의 중요한 양력인데요. 20살 때 결투를 하게 되죠. 그 당시 귀족은 정식으로 화를 내는 게 바로 결투를 이제 하는 거죠. 너 결투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결투는 아주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된 것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결투에서 졌던지 아니면 결투를 피해서 도망을 갔던지 뭔가 좀 사연이 있어서 아니면 그 결투가 불법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투도 정해진 그 절차가 있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욱해서 그냥 결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너 죄를 지은 거니까 오른손을 잘라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른손을 자르려고 해서 도피로 군복무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잘리지 않았고요. 잘리지는 않았고 형벌을 이제 받을 것 같으니까 로마로 가서 제가 싸우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나서서 배를 탔는데 그 레판토 해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해전에서 결국은 이슬람이 꺾이고 그래서 이제 이슬람이 유럽으로 오지 못하게 그렇죠. 이제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왼팔을 잃어버려요. 아하. 오른팔 그러니까는- 대신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왼팔을 그냥 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세르반테스가 얻은 별명이 레판토의 외팔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고요. 팔이 잘렸으니 군인이 뭘 합니까? 그래서 이제 의가사 제대를 하는 거죠. 근데 제대를 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배가 알제리 해적에게 납치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알제리 해적들이 알제리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알제리 감옥에 갇혀서 4번 동안 탈출을 시도하는데 실패를 하고요. 거의 10년 가까이 알제리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알제리 나중에 정세가 좀 나아지고 로마에서 온 그 신부들이 원래 이 사람 자진해서 이렇게 싸우다가 팔을 잃은 상위 용사인데 고국으로 데려가고 싶다 그래서 돈을 주고 이제 노예를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왔을 때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오른손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글 글쓰기. 쓰는 거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식량 조달원이란 직업이 있었대요. 그리고 세금 징수원 뭐 이런 직업도 해봤는데 잘 안 되고 오히려 사기를 당해가지고 감옥도 계속 들락날락거려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글을 쓰는 게 낫겠다. 그래서 글을 쓰다가 작품을 발표했더니 이 사람이 30대에 말하자면 습작을 했던 거여서 내놓는 작품마다 유치해. 너무 뻔하잖아. 뭐 이런 이제 혹평을 듣고 58세 되어서야 감옥 생활 다 거치고 그게 아마 습작이 됐던가 보죠. 그래서 이제 돈키호테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돈키호테와 사실 세르반테스는 굉장히 많이 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 선생님에 대해서 그렇게 네네. 설득을 갖고 계신 MC분은 네네. 혹시 이런 고전 위주로 된 책들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일 하시는지 좀 아, MC 네. 분에 대해서 좀 소개가 듣고 싶네요. 저는 전업 작가로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문학을 좀 다시 읽는 작업을 하면서 제 활동을 시작을 해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거창하진 않고요. 그러나 이제 지식이 아니라 좀 삶에서 우리가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고전에서 좀 끄집어내야 하는데 다들 니체가 어떻고 칸트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으로 뭔가 좀 의미를 전달하는 게 저의 목표이기는 해요. 근데 돈키호테는 사실 그 중에서도 저한테 처음으로 인문학에 이런 맛이 있다라는 걸 좀 가르쳐 준 작품이어서 오늘 이제 선정을 하게 됐죠. 네네. 아니 아까는 돈키호테 보고 이제 작가의 길로 접어들기로 네네. 했다고 했는데 돈키호테는 물론 70살이고 그렇지만 저 소설이잖아요. 네네. 근데 실존 인물도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돈키호테를 보고 작가의 길로 접어들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아니면 세르반테스를 보고 그 작가의 길로 접어들려고 결심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돈키호테가 줬던 영감이 훨씬 더 컸고요. 세르반테스의 삶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근데 비록 소설 속 인물이지만 소설 속 인물이라도 누군가가 생각해내서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충격이었던 건 그 생각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자체가 저한테 되게 좀 큰 힘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르반테스를 공부하면서 진짜 닮았구나 라는 건 나중에 알게 됐죠. 이 소설 속에 보면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돈키호테니 뭐 산초니 이렇게 어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네네. 해석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뭐 돈키호테는 이상, 음. 뭐 산초는 뭐 현실, 뭐 달과 육패처럼. 근데 당시에 세르반테스는 단순하게 그냥 당시에 그 기사들에 대한 그것들 풍자하기 위해서 이걸 쓴 거지. 지금 우리가 해석하는 것처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썼었는지 그게 궁금해요. 네, 정말 세 선생님 여기 딱 묻고 싶은 질문인데요. 제가 다른 작품들 그리고 저의 경우라도 입장을 바꿔서 봤을 때 이게 작품의 매력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하신 대로 당대를 풍자하는 게 이 소설의 목적이지. 어떤 나의 존재를 찾고 막 용기를 내고 이걸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건 세 선생님 시대에서는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오히려 생길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리고 또 하나 증거가요. 그래서 풍자를 했기 때문에 이 소설이 그 당시 베스트셀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펠리페 2세가 사석에서 실제로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누군가 내가 여봐라라고 얘기했을 때 대답하지 않는 자는 둘 중에 하나다. 미쳤거나 왕이 부르는데 뭐 대답을 안 하는 거 미친 거죠. 두 번째는 돈키호테를 읽는 중이라서 그럴 것이다. 왕에게 대답을 안 하는데 이해가 되는 사유가 돈키호테를 읽느라고. 네, 그게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당시 이 작품은 굉장히 그 서민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좀 긁어주는 그런 베스트셀러였고요. 그게 세르반테스의 의도였던 거죠. 근데 이 맛이라는 게, 고전의 맛이라는 건 2014년 지금에 와서는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과 우리의 생각에 비춰서 읽었을 때 또 다른 의미가 창작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사실 그 패널 토크의 이제 전체 주제이기도 한데요. 독서는 3독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용을 읽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작가를 읽는 거예요. 그렇죠? 작가와 작가의 시대를 읽는 거죠. 세 번째는 그 책을 읽는 자기 자신을 읽는 거래요. 그래서 독서 3독이 완성되는데, 저는 인문학 고전은 3번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내용을 읽을 때는 그 내용이 보이고, 그 다음에 작가를 통해서 그 당시 세계가 보이는 거죠. 하지만 세 번째 작업은요, 그 책과 상관없어요. 사실 그 작가가 뭘 의도했던지 간에 그때는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걸 그냥 스스로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그게 인문학 독서의 매력이거든요. 논어요. 공자의 논어는
서민들 읽으라고 나온 책이 아니에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인문학 고전의 첫째 자리하는 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요, 메디치 가문의 그 정치가를 위해서 쓴 책이지 우리 읽으라고 쓴 책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인문학 고전을 막 읽어요. 마치 나를 위해서 쓴 책인 것처럼 막 읽는단 말이죠. 안 맞아요, 사실은. 작가의 의도로 보면 읽을 수 없는 책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읽어내고 의미를 찾죠. 독서 3독을 통해서 찾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세 단계를 거쳤을 때 좀 인문학이 정말로 인문학의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혹시?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꼽은 돈키호테의 가장 명대사는 이것입니다. 현실은 진실의 적이다. 참 어마어마한 말이기도 하고요. 네. 거꾸로 말하면 진실은 현실의 적이다. 이것도 좀 성립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항상 사람들은 현실과 이 진실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옳고 그른지는 말하기 힘든 것 같아요. 꼭 진실이 다 뭐 옳다, 현실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만은 얘기할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는 주로 대립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이에 우리의 삶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현실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 대사에서 느낀 것,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처음에는 현실만 봤어요. 야, 내가 무슨 글을 써.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이가 너무 많잖아. 뭐 등등. 그러다가 돈키호테 보고 용기를 팍 얻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진실만 봐요. 나는 작가가 될 거야. 아, 내가 되고 싶다는데 왜?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진실만, 내가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봐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답은 현실도 보고 진실도 보면서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려고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실제적인 해답이 나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신님, 좀 그럼 들었습니다. 여기서 현실은 딱 봐도 이 사회의 어떤 부조리 같은 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네네. 진실이라고 하면 지금 약간 들어보면 내가 꿈꾸는 꿈 같기도 하고, 네, 혹은 아까 전에 그 진짜 검사나 음. 뭐 진짜 교사 얘기했을 때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그런 것이 또 진실인 것 같은데, 네네. 구체적으로 저 진실이 의미하는 게 어떤 건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모호하다고 느껴지네요. 그렇죠. 근데 진실 혹시 성함이 오상윤. 네, 오상현 선생님께 제가 진실은 이겁니다라고 얘기해봐야 그거는 김무영 작가의 진실이에요. 자,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실이 뭐지? 근데 그건 사회는요, 밖에서 안으로 저에게 보여주죠. 그럼 저는요, 안에서 밖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실은 모호합니다. 네, 내가 찾기 전까지는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내서 드러낼 때 그게 조금씩 현실과 부딪히면서 자기 실체를 찾아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람 다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이게 맞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봐야 제가 찾아낸 제 현실 속에서 부딪혀서 보여지는 진실일 뿐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진실의 개념을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내가 끄집어내서 현실과 한번 부딪혀 봐야 보이는 것, 이렇게 좀 정리를 우선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른바 균형 감각. 네, 그런 거죠. 어차피 우리는 현실을 또 살잖아요. 그래서 인문학은 사실 답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질문을 던져내고요. 네, 그 질문에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것 뿐이죠. 네. 짜증이 나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로 좀 이야기를 같이 해봤고요. 계속해서 좀 독서 3독을 이 시간에는 좀 꾸며볼까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같이 이렇게 또 한번 같이 읽고 싶은 책이 있다면 포럼에 또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또 제가 함께 이렇게 준비해서 또 이런 멋진 패널 분들 모시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MC 분들 나머지 두 분의 네네. 걸 읽고서 뭘 느꼈는지 그거 한번 듣고 싶은데요. 네네. 한번 먼저 하세요. 저는 그 지금 현실은 진실의 적이다. 뭐 진실은 또 현실의 적이다. 그리고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 이런 사실 마무리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현실은 진실이고 진실이 현실이다. 그리고 균형은 맞추지 않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게 돈키호테적인 저는 생각이라고 느끼는 게 저도 현재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사는 삶을 다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제가 현실로 만들어낼 때 그게 현실이 된다라고 믿거든요. 저는 제 진실대로 살고 있는데 적이지만 이거를 제가 정말로 사람들도 와 현실이 맞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더 한번 살고 싶다. 왜 현실은 진실의 적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눈 자체를 이미 저는 좀 다른 그걸로 한번 바라보고 네, 싶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뮤지컬 배우시잖아요. 네네. 뮤지컬 배우가 전업이세요, 그게? 그게 뭐야 살기 힘들지 않나요? 그 아주 유명해지기 전까지. 뮤지컬 배우는 사실 살기 좋아요. 아 살기 좋아요. 네, 오. 뮤지컬 배우는 연극 배우들에 비해서 오. 훨씬 그 생활이나 이런 건 좋은데 오. 저는 사실 가수도 했었고 어. 뮤지컬 배우도 했고 하는데 지금 제가 사실 현실은 진실과 현실이 다르다라는 것은 저는 지금 가수도 뮤지컬 배우도 약간 휴업을 한 상태고 아. 저는 지금 강사로 지금 이제 다시 올해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강사를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몇몇 분들은 네가 무슨 강사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를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정말 오래된 강사인 줄 아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현실이 되게 만들어서 강사로 오히려 이렇게 돈키호테처럼 자리를 잡아서 뮤지컬 배우나 아니면 가수로서 또 이렇게 다시 좀 이렇게 저를 부르는 그런 시대를 한번 현실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지금 돈키호테처럼 지금은 풍차고 지금은 뭐 얼토당토 아는 이야기들이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 강사의 길로 언제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언제부터? 강사는 지금 9월 달부터 했는데요. 얼마 안 됐구나. 네네. 아. 9월 달부터 이제 당신의 매력, 목소리의 마력이라는 아.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18년 동안 뭐 약 2,000번 가량 이제 무대에 서면서 네. 느꼈던 이런 소리와 자신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해주는. 괜찮은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응원의 박수. 아, 네. 그 저도 이제 오늘 그 좋은 시간 가지면서 많이 생각했는데요. 저 직장생활 되게 오래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직장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네. 이 일하는 게 똑같잖아요. 아침에 뭐 출근해가지고 저녁에 퇴근하고. 그래서 올해부터 좀 생각을 바꿔가지고 저는 그리고 또 저기 엔지니어거든요. 그러니까 네. 책을 별로 없어요. 인문학이니 뭐 소설이니 문학이니 이런 거 별로 읽을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좀 바꿔보려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올해부터 좀 책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읽다 보면은 내가 한 10년 내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일 말고 좀 다른 세계에 발을 있지 않을까. 뭐 책을 쓴다던가 아니면 뭐 그런 뭐 문학이나 인문학 쪽 강연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다른 인생을 살고 싶어요. 사람 인생이 되게 짧잖아요. 지금은 좀 100세 시대라고 하긴 하는데 100년 동안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너 죽을 때까지 이것만 해외 그러면은 미쳐버릴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이러는 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좀 살아있구나. 뭐가 좀 새롭고 뭐가 좀 새로운 걸 생각하고 이런 환경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자체가 돈키호테 같은 그렇죠.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70세에 이런 무모한 네. 모험을 떠날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동기부여를 하게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북포럼 12월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에는 낯선 바람을 따라 떠나다. 이것도 왠지 돈키호테적인 제목 같은데요. 저분은 이제 여성분인데 네. 그 20대 때 이제 그 아랍계 항공사에 음, 취업을 해서 두바이에서 네. 두바이에서 7년간 살면서 음, 전 세계를 돌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거 그만두셨는데 이제 그런 얘기죠. 네네. 그래서 고우성 PD님이 준비하시고요. 또 그 다음 주에는 나는 한 살이다. 네, 박상윤 저자님의 책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북포럼은 이제 협찬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커피, 미트커피에서 또 커피를 매주 맛있는 커피를 네, 협찬해 주고 계시고요. 또 보네르 땅 베이커리에서 이렇게 멋진 책 모양으로 된 케이크가 와. 저는 북포럼에 와서 사실 처음 봤는데 제가 제 책을 먹으니까 굉장히 뭔가 오더라고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보네르 땅 베이커리에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이제 오늘 시간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들었던 그 이룰 수 없는 꿈이라고 하는 이제 가사입니다. 이루지 못할 꿈을 꾼다는 것, 그리고 처부수지 못할 적과 싸우는 것, 그리고 견디지 못할 슬픔을 견디는 것, 또 용감한 사람도 두려워하는 곳에 가고 그릇된 것을 바로잡고, 네, 다 우리는 모순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가르치죠. 저도 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룰 수 있는 꿈을 꿔. 처부술 적을 처부수고 견디지 못할 슬픔은 애초에 시작하지를 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돈키호테는 그렇게 살았노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여도, 그리고 아무리 길이 멀어도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네, 천상의 목표를 위해서는 지옥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영광의 여정에 충실해야 나 죽을 때 평화로우리. 죽음을 이야기해요. 자, 죽을 때 나의 인생이 정말로 나의 정말 후회 없이 살았던 내 삶이다. 누가 시켜서 이렇게 산 삶이 아니고 내가 정말 원 없이 살았던 삶이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평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죠. 사실 그렇죠. 그런데 돈키호테는 자기 죽음을 바라보면서 삶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은 더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 말을 못 믿겠었어요. 그러나 이제 조금씩 돈키호테가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전히 답은 사실 찾는 중이지만 같이 계속 이런 답들을 찾아가는 과정을 계속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화면이 넘어갔네요. 그래서 이 마지막 돈키호테의 말처럼 이룰 수 없는 꿈이라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그냥 체념하지 않고 이룰 수 없는 꿈도 자랑스럽게 좀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 여러분께 제의 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